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함께 만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 부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시험 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결산 업무를 부가세 끝내고 나서 재무회계 파트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징수 파트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고리 부분 결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결산에서 어떤 게 출제되는지 보시고 출제되는 문제가 수동결산 하나, 자동결산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에다가 12월 31일로 전표를 입력해 주는 거고 자동결산 같은 경우는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표 입력을 저희가 스스로 안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전표가 생성된다라는 의미의 바로 자동결산이에요. 그래서 메뉴 중에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자동결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키워드에 수동결산 써 있고 자동결산 써 있는데 저희가 이걸 꼭 자동으로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근데 수동으로 입력을 하시든 자동으로 입력을 하시든 12월 31일 날 차변 대변에 결산 분계가 정확히 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어떤 결산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은요. 저희 기업의 결산 정리 사항이 뭐가 있지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수많은 결산 사항들 중에서 자동 결산 프로그램, 즉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보시면 금액을 각 란에다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자동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직접 내가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직접 전표를 만든다. 그럼 왜 자동 결산이 수동 결산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되냐? 자동 결산은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 것까지의 손익계산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즉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손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 하단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수동결산에서 어떤 전표를 뭐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이러한 내용들을 좀 늦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뒤늦게 일로 와서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럴 땐 또다시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실제로 프로세스를 본다면 수동결산을 입력을 하고 자동결산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자동결산에서 저희가 금액을 입력한 거 외에 재고자산이라든지 자동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재료가 원재료 B로 대체되고 원재료 B가 제공품으로 대체돼서 제공품이 제품으로 대체되고 제품이 제품 매출원가로 대체되고 그런 최종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져서 순서는 이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걸 다 하고 나면 손익계산서가 마무리가 돼서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전기에 이월됐던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의 당기순이익하고 합해져가지고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마무리 자급으로 이익잉여금 자리에 가보시면 앞서 여기에서 넘어온 그 전기에서 이월된 것과 단기의 순이익이 합해진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여져서 얘네 둘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CF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법인 조정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에러 난 부분들을 정말 애먹게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제조기업인데 도급 공사 쪽에 600번대, 700번대 코드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입력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었나 봐요. 그 데이터 상으로.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 붕괴는 되어 있는데 600번대, 700번대 관련된 제조원가 부분 도급원가, 뭐 분양원가 이런 부분들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지라고 찾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저희는 지금 시험에서 500번대하고 800번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실수로 600번대하고 700번대를 넣게 되셨을 경우에는 여기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원가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걸 에러를 해결하실 수 있으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무 프로그램상 결산 순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TAT 2급 수준의 수동 결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출제되고 있는가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직접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이연과 예상이라는 결산 정리 분계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보험료 선급품 같은 경우는 차기분 보험료를 대변으로 소멸시키시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란 계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이자 수익을 미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차기분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차변으로 수익을 넘기시고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임차료라는 비용 중에 단기분인데 아직 회계 처리가 안 된 발생분이 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분 임차료 비용을 발생시켜주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설정하죠.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 아직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임대료 단기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발생시키시고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상대 계정에 쓰죠. 요 네 가지 사항이 나오면 FAT 1급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TAT 2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아주 자신 있게 잘 하셔야만 해요. 자, 소모품의 정리 같은 경우도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면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소모품 중에서 사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사용분을 단기 소모품비 비용으로 대체시키시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소모품 구입 시에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회계 처리가 됐겠죠. 근데 그거 모두 다 썼니? 그랬을 때 아니 일부는 안 썼어.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이때는 또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공정가치가 높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나타나는 거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장부금액이 더 높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 나타나게 되죠. 매도 가능 증권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 별표 5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부터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도 시장성이 있다면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부금액이 공정금액보다 낮다. 즉 공정금액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높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평가 이익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얘네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도 손익계산서로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 매도 가능 증권인 장기 투자 목적인 얘네들은 자본에 약어로 쓸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2월 되게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본의 기포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러면 이 자본에 들어가는 아이는 내년으로 뭐가 된다? 2월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분될 때까지 반영되는 회계 처리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결산 정리 분계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가 자본 항목이구나라는 정도 평가 손익. 단기 매매 증권은 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일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정리하시고요. 또한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별표 5개. 왜냐하면 TAT 2급 수준에서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자, 비정상 감모는요. 도난당했거나 원인 모를 걸로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재고자산을 대변으로 감소시키되 8번 타계정 대체로 적용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이 금액만큼은 원재료였다 그러면 원재료 비 제공품 제품으로 안 가고 얘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정리 부분은요. 실제로 저희가 FAT 1급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연습을 하고 넘어오셨어요. TAT에서는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 즉 부가세 예수금이 100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60원이다. 그러면 저희는 미지급 세금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 말, 과세기간 말에 다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되면 환급받을 세액이 생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60원이고 부가세 대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미수금이 40원이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 미지급 세금은 다음 달 2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 미수금은
25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환급 계좌를 기록하는 게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거기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 선납세금은 어떤 경우가 이제 기중에 회계 처리가 되냐면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경우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8월 31일 날 중간 예납세액이 나오게 되죠. 또는 이제 원천징수 은행에서 이자 주는데 원천징수를 당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선납세금으로 정리가 됐다가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외화자산평가, 이것도 여러분 문제 별표 3개 할까요? 외화자산평가 부분, 외화부채평가 부분도 TAT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간혹 FAT 1급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때 외화 평가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외화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 부채는 보유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평가를 해서 실제로 그 장부 금액을 외화 환율로 12월 31일 환율로 정리를 해서 환율 자체에 맞게 넣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자산을 취득했을 때나 부채를 빌려줬을 때, 빌려왔을 때, 차입했을 때 그리고 자산이 장기 외상 매출금, 뭐 외화 외상 매출금, 장기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화로 있을 때 이런 금액들이 그때 존재했을 당시하고 12월 31일 당시하고 환율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환율 차이에 의해서 예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차입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발생하는 부분에 차액의 문제, 차변의 문제가 생기면 그 차액은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고요. 만약에 대변에 그 차익이 생기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말에는 이 외화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환산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손실과 이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거래가 종결되면서 외화 환산 말고 종결되면서 환율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환산이 아니고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으로 가야 돼요. 즉 환산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죠. 거래가 종결됐을 때는. 그래서 꼭 비교해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데 기말 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게 평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감소시키게 되고 손실되게 되는 거고요. 기말 평가 금액이 높으면 자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외화 부채 같은 경우는 기말 평가 금액이 더 낮으면 갚을 돈이 낮아지는 거니까 부채는 감소하게 되고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장부 금액보다 기말 평가 금액이 크면 갚을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외화 차입금은 증가하게 되고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기는 케이스죠. 의외로 이게 좀 헷갈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외화 자산이 나왔어, 외화 부채가 나왔어.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떨어졌어, 환율이 올라갔어. 그게 두 번째 기준. 그래서 적용시키시면 되겠고요. 기말 결산 정리분계 때는 무조건 이 외화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평가에 대해서는 환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실제로 저희가 대손충당금이 120원이 있어요. 금액 작게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채권이 얼마 정도 있냐면 10,000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1%를 설정률을 하고 있어서 100원 정도만 대손충당금이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충당금 항아리 얼마가 있어요? 120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있던 자산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을 차변으로 감소시키시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손충당금 환입 역시도 언제 나오는 거다? 기말 평가 때 나오는 거다. 대손충당금 환입도 별표 한 3개 칠까요?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들에 속해요. 자, 지금 샘플로 수동결산과 해당되는 문제들을 쭉 어떻게 해결할지 간단하게 이제 결산 정리사항을 살펴봤어요. 관련된 예제 문제 보시면서 어떻게 수동결산을 하는지 만나보겠는데요. 자료는 외화 평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첫 번째 판단할 거 외화 뭐다? 자산이다. 여러분 자산이 환율이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환산 이익이 생기겠죠. 환율이 떨어지면요. 저평가되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환산 손실이 생기겠죠.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라는 거 비교해 볼까요? 자, 저희 장부에는 US 달러당 1,200원인데 떨어졌네요. 달러당 얼마 떨어졌어요?
100원만큼 하락했네요. 속상한데요? 따라서 뭐가 생긴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거죠. 달러당 100원이 하락했는데 저희 외화 금액은 95,000달러이고요. 하락한 100원을 곱해주시면 950만 달러만큼이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따라서 차변에 있던 외화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감소하겠죠? 약어로 쓸게요. 환율이 떨어져서 본의 아니게 자산이 감소했고요. 여기서 외화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환산. 여러분 있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실 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게 공부가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환산 방금 해보셨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의 발생 950만 원. 저희가 직접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자동 결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셨을 때 외화 환산에 대한 환율을 적용하는 어떤 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외화 자산에 대해서 환율 떨어진 환산 손실에 대해서 수동 결산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여셔서 수동 결산을 12월 31일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사용급수 TAT 2급에 2638의 골든 슈즈로 로그인 하셔서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관련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외화 외상 매출금이 US 달러로 95,000달러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게 장부당 적용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저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정말 외화 외상 매출금이 그 정도 있는지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1억 1,400인데 여러분 95,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요 금액이 나오죠. 자, 요 상태의 외화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12월 31일 적용 환율이 달러당 1,000원만큼 하락한 케이스죠. 따라서 앞서 계산하신 것처럼 외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환산 손실이 생겼더라. 달러당 얼마? 100원씩 하락했죠. 그래서 얼마였었어요? 950만 원이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950만 원을 외화 환산 손실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변은 원래 얘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인 외화 외상 매출금. 자산 외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는데요. 이때 이제 거래처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여기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시험 문제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거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의 발생 950만 원, 대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950만 원 거래가 되겠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한번 조회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950만 원만큼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다시 해보시면 외화 외상 매출금이 요 금액으로 1억 450만 원 금액으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금액은 얼마겠어요? 95,000 US 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에 대해서 적용된 기말 적용 환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은 지금 해보신 것처럼 12월 31일에 직접 저희가 전표를 입력해 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자동 결산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동 결산은요, 왜 이름을 자동 결산이라고 했냐면 저희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에 가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에 금액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란에 해당하는 전표를, 결산 전표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알아서 끊어줘요. 스스로 알아서 작성한다. 그래서 자동 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오랫동안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는 이거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금액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12월 31일에 전표 입력할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하셔도 되고
뭐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으로 하셔도 돼요. 붕괴만 맞으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수동 결산하는 건 그냥 3번, 4번 쓰시고요. 자동 결산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입력이 될 때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되는 현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본 메뉴는 결산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 정리 사항을 수동으로 대체 붕괴하지 않고 내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금액 입력해서 자동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해당 월의 선택에 따라서 중간 기말 결산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시험에서는 당연히 12월 31일 기말 결산 진행하는 걸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 체크하셔서 이 중에서 자동 결산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할 부분이고 앞서서 수동 결산 입력을 해보셨고요. 이 부분은 일반 점표에 직접 입력을 하셨고 자동 결산 내용 중에는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공품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주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모두 입력하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얘가 연동해서 가져오는데 이 메뉴 중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12월로 열어가지고 저장을 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요 결산자료 입력의 기능 모음 쪽에 연동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부분. 이제 본 문제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확인을 같이 해보실 거고요.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도 그 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회계 처리되고요. 대손상각비도 그 란에 입력을 하시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109번, 111번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 차감 계정의 대손 충당금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대여금 같은 거, 미수금 같은 거, 기타의 채권들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미리 예상을 해서 충당해 놓은 돈들도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리 부분에 해당되는 대여금, 미수금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등은 중간예납이라든지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수동결산에서 법인세 등으로 대체를 했다면 나머지 금액만, 즉 선납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결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 차액 부분만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그 부분이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동결산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동결산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자동결산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유형자산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기계장치인데요. 2020년 7월 1일에 5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 생산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이번 연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월된 게 없고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요건만 다루겠다라는 거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시운전비는 취득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시운전비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계학적으로 시운전비, 자산을 취득해서 그 자산이 사용되기까지 준비 상태에 이르는 취득 부대 비용인 거죠. 이 취득 비도 비용은 어떻게 하죠?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하다 보니까 이 5천만 원에 플러스 시운전비가 함께 들어가서 고정자산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걸 이 문제에선 판단하셔야 되고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참고해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하고 월별 감가상각비를 12월 31일로 열어보고 이걸 가지고 자동 결산에 반영되는 거를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더 좋은 스마트A 프로그램 여셔서 자동 결산, 유형자산 입력하시고 관련된 감가상각까지 자동결산 전표 추가하는 거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 2638 주식회사 골든슈즈로 로그인 하셔서요. 자동결산 문제는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1월부터 12월로 여셔서 여기에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자동결산을 하긴 할 건데 여기 내용 중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결산자료 입력으로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생산부서라고 하면 제조 쪽이기 때문에 제조 쪽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쫓아가셔야 돼요. 제조 경비 쪽에 감가상각비의 건물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면 되고요. 전표 추가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회계 처리가 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금액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능 모음을 눌러서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면 아무런 내용이 없죠. 이 내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고정자산 프로세스를 진행을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평가 문제 1번에 제시된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세요라는 걸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등록하시고 나서 또 보여드릴게요. 202번에 건물 코드는 201 되겠고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기계장치죠. F2키 눌러서 206번. 기계장치는 206번 되겠어요. 코드는 201번, 자산명은 기계장치, 포장기계네요. 자산명 그대로 써주시고요. 2020년 7월 1일 되겠고요. 정율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얘는 2020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신규 취득가액 4번 란에 5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연수 5년 되겠습니다. 생산부서에서 사용함으로 경비구분 코드가 500번대로 세팅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회사 상각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1172만 5천 원이 나왔네요. 2020년 7월 1일에 취득한 포장기계가 5천만 원짜리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5천만 원에 뭐가 더 얹어가야 되죠? 시운전비가 얹어가야 되죠. 시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부가세가 없다면 7월 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야 되고 부가가치세가 있었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겠죠. 가끔 일반 전표 찾아보다가 없으면 없는데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혹여 메인 매출 전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개 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현재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보니까 7월 1일자로 시운전비 200만 원이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포장기계가 7월 1일 날 취득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계 가격은 5천만 원이고 시운전비가 200만 원이 있으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신규 취득 및 증가 자리에 5천만 원 플러스 시운전비 2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뭐가 달라졌어요? 감가상각비가 달라졌죠. 1172만 6천 원으로 감가상각비가 달라졌습니다. 시운전비 놓치지 않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경비구분 코드를 반드시 생산부에 500번대로 꼭 걸어주셔야 되겠고요. 요거 닫으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마무리가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러분 만약에요. 고정자산만 등록해도 결산자료 입력에 얘가 끌려오나? 이게 궁금하시면 지금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감가상각을 가잖아요. 없는데요? 얘는요. 어디를 조회해야지만 결산 자료에 입력이 되냐면요. 고정자산 등록을 해놓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클릭을 해서 12월로 월별 감가상각비를 조회를 하면 이 12월 상가액 부분 1172만 6천 원이 저장이 되면서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프로세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또는 컨트롤 C 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원래 프로세스대로 해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월부터 12월로 제가 조회를 했을 때 두구두구두구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감가상각비 반영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죠. 다 나타나셨나요? 박수.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결산 반영하겠어 라고 하단에 결산 반영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제조 쪽, 경비 쪽에 기계장치였었죠. 기계장치 금액 쪽에 이렇게 1172만 6천 원이 들어와요. 건물이 아니고 기계장치였었어요.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전표 추가를 누르는 순간 차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변의 206번 기계장치에 대한 207번 차감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회계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단 여러분이 요걸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기말 원재료가 빵원이다, 0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제공품도 0원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재고자산 프로세스도 자동 진행이 돼요. 전표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감가상각비 붕괴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500번대 제조 원가 코드의 감가상각비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쯤에 보시면 518번 감가상각비 1172만 6천 원, 대변에 207번 감가상각누계에 1172만 6천 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결산을 자동으로 하고 나서 다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 붕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이 자동으로 붕괴가 된 건데요. Shift F5키를 누르셨을 때 이 결산 붕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만 지울게 라는 메시지 창이 떠요.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 결산 붕괴를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다시 하시면 쫘라락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시면 그 자료가 그대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고치고 싶은 내용들을 또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셔서 예스를 하시면 다시 일반 전표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 12월 31일자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반영되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한 자동 결산까지 입력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강 결산 마무리해 봤습니다. 결산 마무리하면서 수행 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결산 작업의 순서는 결산 정리 사항을 체크를 하고 12월 31일자로 수동 결산이라는 표현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고요. 자동 결산이라는 표현으로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을 입력하셔서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누르셔서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해보셨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고요. 정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만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FAT 1급까지는 회계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조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TAT 2급부터는 회계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조회 문제가 안 나와요. 즉 수동 결산 문제 한 문제, 자동 결산 문제 한 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로 시험을 응대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도 연결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확정이 되면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합해져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대변에 있던 여러 가지 수익이 차변으로 대체가 되면서 손익으로 대체 분계가 이루어지고요. 차변에 있던 여러 가지 비용이 대변으로 대체 분계가 되면서 차변으로 손익이라고 이렇게 분계가 돼요. 그래서 이 손익도 결국은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이익만큼이 다시 손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 업무를 보실 때는 이런 프로세스까지 정확하게 연계돼서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시험 응시용으로는 수동 결산 문제와 자동 결산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은 직접 12월 31일 입력한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한다. 여기서 좀 난해한 것들은 어려운 회계 처리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들, 외화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들,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면서 나와 대화하기 시간 살짝 가져보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지닌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여러분 지금 결산까지 오셨죠? 이제 저하고 원천징수로 넘어가서 원천징수 파트들을 공부할 텐데 여기까지 오신 게 산 정상으로 하면 중턱 이상까지 올라오신 거고요. 조금만 고개를 올려보면 산 꼭대기가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 꼭대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이니까 나는 TAT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원천징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